252회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1회 때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저기 조선일보 앞에서 했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횟수가 쌓이니까 그 사이에 같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60대 되시는 분들은 벌써 70대, 70대는 80대, 80대는 90대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똑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9월에 접어드니까 벌써 올해가 다 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2017년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짜증스럽게 기억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모릅니다. 2017년에 일어난 일들이 김정은을 파멸로 몰고 갔다. 동시에 남한의 이 종북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도 함께 동반몰락했다는 걸로 기록될 가능성이, 기록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김정은 최후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공지사항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거 받으셨습니까? 네. 그 뒤에 보면은 박정희 체험수기 모집을 했는데 8월 31일까지 했더니 한 30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장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기간 중에 더 많은 글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와의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 꼭 만난 인연이 아무리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을 꼭 또 즐겁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쓰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또 상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남길 생각입니다. 전에 국민행동본부하고 함께 그때 해방 70주년을 만나서 했는데 그때는 한 300통이 들어왔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아주 두툼한 책으로 낸 그런 아주 보람된 일도 있었으니까 박정희, 눈물 젖은 박정희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하면은 뭔가 이 눈물겨운 생각이 나요. 그 시절도 그렇고 박정희라는 사람의 생애도 그렇고 그분의 따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 비극적 영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민족이 행복해졌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국민행동본부에서 광고를 냈는데 간첩을 골키퍼로 두고는 축구를 할 수 없다. 이 제목이 사실은 2002년에 나온 제목입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에 31일이 있는 달이 몇 달입니까? 몇 개 달이죠? 1, 3, 5, 7, 8, 10, 12, 7달이죠? 그럼 30일이 있는 달은 몇 달입니까? 6달이요? 6달, 4달. 11달입니다. 28일짜리. 30일이 있는 달은 11달입니다. 2월만 빼고 이렇게 물으면은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데 이 허점이 하나씩 있어가지고요. 이 선입감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30일은 11달, 31일은 7달, 28일, 29일은 한 달이죠. 그냥 농담을 해봤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관심이 한반도로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CNN, BBC, 뉴욕타임스 켜기만 하면 항상 일면 머리 기사는 톱 기사는 노스코리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스코리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 되어가는 상황을 나중에 역사학자가 기록하면은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던 시절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던 시절이 아니냐 또 모릅니다.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다가 그 반역자를 또 누군가는 사냥을 했다. 한반도 역사는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주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관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낙천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낙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낙관적.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봅니다. 지도자. 예컨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막 흔들리면은 승객들이 누구를 봅니까? 승무원들을 봐요. 근데 승무원들은 뭐 아무리 흔들려도 자연스럽게 커피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 아, 이 정도 흔들리는 건 흠이 있는 일이구나 하고 안심을 하는 거죠.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으로 들어가면 선장을 봅니다. 선장이 의연하게 대처하면 선원들이 안심하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이게 안심할 거냐 불안에 들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고 또는 트럼프를 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릴수록 안심을 해야 돼요. 흔들릴수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항상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어떻게 반공자유민주주의가 깃발이 내려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들었던 태극기가 그게 진실, 정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류 보편의 깃발인데 그것이 내려지는 날이 설마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는 비관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반격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록도 해가고 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낙관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실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을 동원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중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동원한 실력은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0분의 1도. 전혀 동원이 안 됐어요. 이 정도는 동원이 된 게 아니죠. 동원력이 100분의 1이면 됩니까? 100을 가지고 있으면 50개를 동원하면 이제 나라를 지키는데 왜 이렇게 동원이 안 되느냐? 제가 어느 장례 식장에 갔더니 전 국방장관하고 잘 함께하게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 요새 보수 세력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전 국방장관이 보수 세력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또 다른 자리에 갔더니 전 문체부 장관인데 이 사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새 보수 세력이 힘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다. 아니 그러면 장관 지낸 사람이 보수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장관 지낸 사람은 보수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보수 세력 따로 있고 국민 따로 있고 공무원 따로 있고 군인 따로 있습니까?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지키는 세력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수 세력이라 해야 합니다. 국방장관 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은 다 보수 애국 세력이라야 해요. 그런데 자기는 보수 세력이 아니고 보수 세력은 앞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몸으로 때우는 그런 사람이 보수 세력이고 자신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 우파 세력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행동으로 동원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지금 동원력이 1%밖에 안 된다. 동원력을 50%로 늘리려면은 그렇게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보수적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혜택을 보면서 나는 보수 세력이 아니고 나는 좌파와 보수 사이에서 중립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더 한 번 더 나가면 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겁한 보수 세력을 보수 행동 세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려면은 위기가 오면 빨리 바꿔줍니다. 위기. 설득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위기가 오면 돼요. 어떤 위기가, 6.25 같은 위기가 온대요. 6.25 땅 터졌습니다. 6.25 터지기 전에 한국에 좌파 세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금만큼 강했습니다. 국회, 문화예술, 군인 속에서는 그 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숙청이 됐으니까 조금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있었을 거예요. 6.25가 딱 터지니까 한국에 있던 좌파 세력이 누가 골기하고 데모하러 나온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숨든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죽고 사는 문제가 딱 눈앞에 생기니까 그런 관념적 유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약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해가지고 그 다음 핵카드를 딱 꺼냈을 때 한국의 좌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백령도는 백령도 그거 다 양보를 해버리고 북한에 대해서 반격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놀랍게도 싹 잠잠해버리고 또는 그렇게 나왔다가는 그때는 비상경영을 피해야 될 테니까 군인 이전에 일반 시민들 손에 맞아 죽는지 맞아 죽든지 하는 그런 사태가 나 일어날 걸 같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 좌파, 내가 종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과 유리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입니다. 그 관념이 강한 것 같지만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면은 그 순식간에 의미 없는 것으로 정발한다는 그런 사태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태. 다만 그런 사태는 어떤 사태냐 하면은 전쟁 일보 직전 또는 전시하러 가는 그런 사태. 그러면은 남한의 종북, 좌파 이런 문제는 해결되겠는데 문제는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피를 흘리게 된다. 그거보다 약간 강도가 낮은 위기가 경제위기입니다. 경제위기. 좌파적 정책을 폈다가 물가가 한 연간 100% 오른다든지 그쯤 되면 아마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게 전시보다는 조금 나은 위기죠. 빨리 해결되려면 이런 위기가 와서 이 이념 문제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와닿아야 지금까지 보수 세력이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 진짜 보수 세력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바로 그쪽 방향으로 크게 보면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을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 기초 체력이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책이 더 월드 팩트북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미국 CIA에서 선별한 이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이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말에 거기 들어갔더니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몇 개 내 통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국력을 비교하는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GDP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경제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경제력을 나타내는데 요새는 기준이 PPP 기준입니다. 구매력 기준,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1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GDP가 제일 큰 나라, 제일 부자 나라죠. 1등이 중국입니다. 21조 달러. 2등은 어떤 나라냐 하면 EU,
유럽연합, 유럽에 있는 28개 나라죠. EU. 이 28개 나라를 몽땅 합치면은 19.8조 달러. 그럼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제력이 유럽에 있는 한 30개 나라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다는 3등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18.5조 달러. 그런데 미국과 중국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벌어집니다. 한 30년 지나면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의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2분의 1보다 더 작아질 겁니다. 미국 다음이 그러니까 4등이 되겠네요. 일본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8.7조 달러입니다. 인도.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4.9조. 독일 3.9. 러시아 3.7. 브라질,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 그 다음 한국. 한국이 14위입니다. 14등. 그런데 EU는 국가연합이니까 나라 등수로는 13등입니다. 약 200개 나라 중에서 13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력을 더 세분하면은 역시 수출이 제일 중요하죠. 수출 통계가 중요합니다. 수출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외화를 쌓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수출 1등은 역시 중국입니다. 작년 2.1조 달러. 2등이 미국입니다. 1.47조 달러. 독일 1조 2,800억 달러. 일본 6,414억 달러. 작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 세계 수출 5등입니다. 5등. 5,090억 달러. 6등이 프랑스 4,891억 달러. 224개국 중에서 한국이 수출 5등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꿈에도 꿀 수 없을 정도죠. 20년 수출 세계 5등입니다. 5등. 이것은 세계 5위의 공업국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니계수라는 통계가 있죠. 신문에 보면 지니계수라고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소득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이게 높으면은 불평등이에요. 낮으면 평등입니다. 이게 149개국 통계를 했어요. 우선 불평등한 나라 이름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냐? 레소토, 남아프리카, 하이티, 잠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짐바브웨. 이게 주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소득이 불평등해요. 가난하면서도 소득이 불평등합니다. 가난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가난할수록 소득이 불평등합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소득이 평등합니다. 자, 소득 평등한 나라 149개국 중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가 핀란드로 나왔습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평등한 나라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소득이 평등한 랭킹으로는 24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극화라는 말을 유행시켜가지고 양극화 하니까 한국이 정말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통계하고 다릅니다. 정치인이 양극화를 통해서 선동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양극화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안경입니다. 안경. 세상을 보는 안경이 양극화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다 양극화죠. 이재용하고 노숙자 사이는 완전히 양극화 아닙니까? 두 사람만 보면은. 그런데 두 사람만 있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1대 99 양극화 헬조선 이런 말 쓰는 자는
이런 선동과는 참 나쁜 사람들. 이게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과. 저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선동을 하면 웃기죠. 그러나 한국에서 왜 그런지. 149개 중에서 24번째로 평등한 나라다. 그런데 여기 일본보다 더 평등한 걸로 나오고, 더구나 더 웃기는 거는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국가 있잖아요. 중국, 베트남보다 훨씬 평등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여기 동계가 잡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노동당 간부와 노동당 소위 적대 계층 사이에는 이거는 극과 극이죠. 지옥과 천당이죠.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볼까요? 평균 수명 통계. 이게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 저는 모든 경제 통계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게, 이 가장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명 국가에서도 오래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평균 수명 통계를 보면은 1등이 모나코입니다. 오래 사는 싱가포르 2등, 일본, 마카오,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안도라, 스위스, 이스라엘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랭킹으로는 한국 12등입니다. 평균 수명 82세. 그런데 앞에 안도라 뭐 이런 조금 작은 나라 빼면은 큰 나라로서는 5등 아니면 6등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어요. 2030년에 가면은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등 된답니다. 2030년. 그때 가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다는 한국 여자. 90세. 지금 한국 여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삽니다. 북한은 평균 수명 70.4세, 한국은 82세. 평균 수명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입니다, 이것도.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차드. 50세입니다. 50세. 거의 반입니다, 반토막 났어요. 남북한도 이게 12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걸 다 종합하면 한국은 이른바 진보 세력이라는 자들이 하는 헬조선이 아니라 천국 다음 한국 아닙니까? 한국은 천국 다음 한국이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되고,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국력의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국력의 기초가 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하지 말자 이겁니다. 낙관하자. 또 이런 거대한 기초를 만든 주인공들이 여기 지금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런 과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자부심과 자신감을 함께 가지고 앞으로 이 사태에 용감하게 기죽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나서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 이 사태에 관계하는 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태를 일으킨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수상,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다 마음이 아주 편치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김정은 페이스대로 간다. 김정은은 기고만장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고민이 많고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김정은일 겁니다. 김정은일 겁니다. 김정은. 우리 국가정보원청의 이야기는 김정은이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특히 장성택이 죽이고 나서는 불안해가지고
부하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군부대를 그렇게 자주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불안할 겁니다. 자, 김정은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 입장에 대해 보자죠. 오늘은 주제가 김정은이니까 우리가 김정은 입장에 대해 봅시다. 2011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정권을 공식적으로 잡은 다음에 아직까지 북한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도 오라고 해요, 가죠. 그건 뭐냐? 중국과 북한 사이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유엔에서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려버리면 안보리에서 이번에도 그런 초안이 들어갔습니다. 해외여행 못 간 해외 자산 동결하는 거기에 이제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 아마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 현금이. 북한이 아까 그 CIA 통계를 보니까 1년에 무역액 수출액이 40억 달러예요. 이번에 각종 제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40억 달러가 원래는 한 30억 달러 밑으로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무슨 밀수한다든지 기록봉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짓 해가지고 수입 잡던 것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정권을 운영하는 데 심각한 타격이 있죠.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는 이 체제 차원에서 들어가는 달러는 북한 노동당이 관리해가지고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통치 자금으로 씁니다. 노동당 간부들한테 벤처 사주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곤약 사주고 선물로 쓰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은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만큼 불안하게 되겠죠. 특히 최근 제재에 의해서 북한에서 석유 수출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도 상당히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북한 기름의 한 3분의 1을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 기름 규제 조치로.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물자로서도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뭐 쉽게 말하면 전쟁 못합니다. 탱크나 비행기는 미사일 쏘는 것까지 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쓰는 기름을 이번 기회에 쭉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느냐, 연간 얼마를 쓰느냐. 북한이 대충 600만 배럴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0만 배럴.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 압니까, 연간에? 우리가 9억 배럴을 씁니다. 9억. 600만이면 얼마입니까? 13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국의 3일 석유 소비량이 북한의 1년 소비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막겠다고 봅니다.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은 중국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송유관. 그게 연간 한 50만 톤. 50만 톤이면은 5, 30, 약 한 360만 배럴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끊지 못해요. 그건 원유입니다. 크루드 오일이에요. 기름 잠그는 게 하나의 마지막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놓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대해서 기름을 잠궈버리면은 그것은 선전포고하고 거의 같습니다. 선전포고. 기름을 끊어버리면은 전쟁하든지 항복하라는 그건 최후 통첩입니다.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왜 했느냐 하면은 1941년 여름에 BC 정부가 관리하던 인도네시아로 일본 군대가 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네덜란드가 합동으로 일본에 대한 기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미국 회사를 통해서 기름을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기름이 끊기니까 일본이 딱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해군이 그동안엔 전쟁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는데 기름을 딱 끊어버리니까 일본 해군도 강경론으로 돌고 이제는 전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유전지대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틀고 진주동 기습을 하는 거죠. 기름을 끄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진주만 기습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을 끊어버리면은 북한이 아마 조만간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기름이 있는 동안에 뭘 할 거냐? 항복할 거냐? 협상 테이블을 나갈 거냐? 아니면 백령도를 공격할 거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물론 기분 좋은 게 있죠. 미사일 핵 개발 수준은 실험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저는 그걸 감아보면서 저게 김정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핵 전략에서 과연 지금 저런 식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이게 올바른 전략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됩니다. 올바른 전략이냐. 핵에는 두 가지 핵이 있습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전략핵을 만들고 있죠. 어느 도시를 때리는 겁니다. 주로 도시. 로스앤젤레스, 서울, 도시를 겨냥한 지금 핵 전략을 펴면서 핵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말이죠. 전쟁은 한 도시가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항복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국의 군사력을 없애야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국토를 많이 점령해도 안 돼요. 6.25 때 봤지 않습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은 전력을 우리가 반격을 했습니다. 전력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은 북한군이 남한의 미군의 군사력을 때려야 됩니다. 도시 때리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도시는 때려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북한의 저 미사일, 정확도가 낮을 것으로 보는 저 미사일로는 어떤 군사시설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데는 아주 맞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런 군사시설을 아주 좁게 표적을 잡아가지고 뭐 적의 지휘부라든지 기갑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때릴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 말하자면 전술핵입니다. 요새 전술핵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술핵. 한국에 한때 말이죠. 미군이 몇 개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90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술핵 중에서 주로 대포, 포탄이 많았습니다. 포탄. 어네스트 존이라는 또 미사일도 있었고 원자포도 있었고 뭐 또 핵 지뢰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게 900개가 있었답니다. 한국에. 그러다가 다른 건 다 빼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한 150개 되는 전술핵 폭탄, 비행기가 날아서 때리는 거. 요게 군산에 있다가 91년에 다 철수했습니다. 이 전술핵은 하나 좋은 게 적의 군사시설을 골라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터지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날려버린다든지 할 필요가 없이 적의 군사력을 골라서 때리는 데는 전술핵이 낫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전술핵만 딱 갖다 놓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핵과 딱 대결하면 남한에 있는 전술핵이 더 유효합니다.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김정은 북한군의 딱 목덜미에 단도를 딱 대놓으면 아무리 긴 창을 가지고 있어도 단도를 딱 대놓으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전술핵이 들어가야 돼요. 전술핵, 그리고 또 북한의 핵 전략에서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저게 가지고 있는 저 무기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때 대비한 무기로서는 괜찮아요. 당신들이 우리를 치면은 우리도 다시 돌리겠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을 먼저 핵으로 때리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모르죠. 앞으로 이제 전술을 개발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또 김정은이가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전략 전술에 밝기는 밝은데 뭘 모르느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편한 대로 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2002년에 고이정이가 김정은을 찾아왔을 때 김정일이가 납치한 일본인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납치했다. 그래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일본과 수교를 해가지고 100억 달러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고이정이도 사실은 그게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딱 돌아오니까 고이정이가 일본으로 돌아오니까 일본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납치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면은 일복 수교 없다. 언론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는데 고위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약속했던 일복 수교는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의 오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과 언론이 아무리 최고 권력자가 결정을 해도 그걸 뒤집는구나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김정은이는 뭘 모르느냐. 이걸 모를 겁니다. 지금 수도권을 저놈들이 핵으로 때린다면 수도권을 때리겠는데 이 수도권에 핵폭탄을 때리면 한국 사람만 죽습니까? 중국 사람이 여기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가. 일본 6만 명이 항상 한국에 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핵폭탄이 떨어지고 중국 사람이 2만 명이 죽었다. 중국이 북한 편들 수 있습니까? 이 복잡한 자유세계의 이 오묘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알 겁니다. 못 때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몰렸을 때 2판, 4판이 아니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 권력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권력이 얼마나 좋은데 김정은이가 매일 누리는 그 권력의 맛은 달콤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 먹고 어딜 가나 얼굴 기는 사람밖에 없는데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버리는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습은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보니까 백령도 상륙전 도상 연습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잘 하라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카드를 하나 보인 겁니다. 백령도는 기습 공격을 하면은 압도적 한 3대 4단 집어넣어가지고 점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한 5천 명이 있는데 해병대 한 2천 명 포로로 잡고 거기 주민들이 한 5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핵카드를 꺼내겠죠. 뭐라고 하느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백령도는 우리가 만약 반격하면은 우리 핵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핵으로 대응하겠다. 그게 공갈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무인도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남한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반격하지 말자. 백령도 떼어주자.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한국군이 아마 시나리오를 여러 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핵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먼저 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권리를 가진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발사하려면 우리 30분 전에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럼 움직임만 있으면은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20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있는데 철수 안 한다. 이것은 인류가 다 같이 감당해야 될 문제를 철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결단하라. 그러면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게 뭐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건 반대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한 다음에 반격할 때는 우리는 중립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당 기관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물밑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령도를 먼저 공격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중국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중국 사람이 죽으면은 중국 사람 보호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르죠. 그래서 병력을 압록강 두만강에 한 몇십만 명을 집결시키면은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전선에 있는 한 70만 병력의 한 반은 떼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서울이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되겠죠. 그 단계에 가면은 김정은이가 핵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것은 남북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핵 도발을 하는 바람에 이 구도가 유엔 안보리라는 게 세계 전체를 안보를 관리하는 기구라고 본다면 유엔 안보리가 계속 북한을 향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 구도가 북한 대 세계의 구도로 바뀔 거죠. 북한 대 세계. 그게 중국도 마지못해 끌려다니고 있다. 그 구도입니다. 그 구도에서 김정은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어렵다고. 다만 유일하게 그 코로나로 몰린 김정은이한테 탈출로 줄 나라가 있다면 그건 남한이죠.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 그런데 요사이는 한국 정부도 김정은이한테 탈출을 만들어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판이 너무 크게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이 나서가지고 다 가두어 놓은 함정에 빠뜨려 놓은 김정은을 탈출시킬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한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핵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손님 입장에 지금 뭡니까? 방관자 입장에서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처럼 전술핵, 미국에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전술핵 재배치 안 하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 우리 막지 못하겠다. 이런 걸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데 CNN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무장도 하지 않고 전술핵도 배치도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만은 이미 북한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깼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사문화됐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카드가 되는 거고 북한, 중국도 바짝 긴장할 텐데 먼저 나서가지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적과 특히 공산주의자와 대결하는 데서 하지하책이 뭔지 압니까? 나는 뭘 안 하겠다는 걸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군사적 대응 안 하고 대화와 평화로 하겠다는 것은 북한 보고 마음 놓고 핵개발하려는 거 아닙니까? 뭘 안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죠. 뭘 할 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해야죠. 그렇게 해야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대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결정을 해서 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고 나간 거다. 우리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말도 아닌 이유로 가지고 뭐 허위 보고를 했다느니 뭐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정상대로 배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질질 거니까 미국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배치를 하고는 말았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 화만 돋구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요새 기껏 나온 그게 800만 달러어치의 무슨 의약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여러분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면 그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한테 전달됩니까? 지금까지 다 보내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북한에 딱 도착하자마자 노동당 간부들 아니면 군인들 차지가 돼가지고 자기들 다 먹어치웁니다. 그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간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걸 다 알잖아요. 통일부 직원이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또 북한의 취약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의 계급 서열에서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 적대계층이라 불려요. 이 사람들. 이 적대계층은 북한 노동당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죽어주면 좋을 사람들이에요. 이 적대계층은 없어질수록 좋다. 주로 이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북한에도 노동당 간부들이나 평양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 간부가 이미 제거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한테 갖다 주시오 해가지고 뭐 의약품 주고 분유 주면 갖다 줍니까? 그것은 북한의 통치 방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래도 자격이 없고 알면서도 이게 북한에 보내면은 노동당 간부하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요거는 범죄입니다. 요거는 이적입니다. 이적죄. 이적 범죄자입니다. 범죄. 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부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나라가 머리를 사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뭘 할까 이렇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몫을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트럼프하고 전화해가지고 나오는 발표문이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한미 간에 협력을 강화하겠다. 끝. 일종의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말로서 하겠다. 말과 핵의 비대칭 전략을 쓰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홀가분하게 해줍니다. 트럼프가 요새 좀 편할 거예요. 뭐냐? 언젠가는 북한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서울을
서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골칫거리였어요. 서울을 판결을 할 테니까.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아니 서울을 이렇게 방어해 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또 북한을 공격할 때는 한국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며칠 뒤에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주한미군을 이용하지 않고 한반도 바깥에서 북한 공격할 때는 한국 대통령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항공모함 타스크포스 이게 한 3대 갖다 놓고 3척 갖다 놓으면 함재기가 한 200대가 됩니다. 200대. 그리고 괌, 오키나와에서 날아오는 거. 그걸로 북한 충분히 대공군력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니, 한국 대통령 알아서 하라고. 서울 방어 한국 대통령 알아서 하라고. 당신하고 이거 의논하기도 싫으니까 이렇게 프리 핸드를 준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고. 아니, 한국 방어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한국 방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아니, 한국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한국 방어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느냐. 서울이 지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 폭탄 막는 거,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없다.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바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세상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발언권이 생깁니다. 발언권이 생겨요. 혁명이라는 목숨을 건 데 참여한 사람, 뭐 이름이라도 끼인 사람이 나중에 혁명 주체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했다든지 해가지고 멀찌감치 있었던 사람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딱 결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결산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거기에 한국 대통령 참여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 뭐라고 보겠습니까?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도 노력도 안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발언권을 행사한다고. 더구나 핵도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님으로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이 없이 손님으로 있으면 편하게 하죠. 그건 잠시입니다.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올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앞으로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정도의 논의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저거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북한 체제를 뭐 바꾼다 이런 건 아니고 김정은을 없애면서 핵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아마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암살, 무슨 쿠데타 공작 뭐 여러 개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그 수단은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되면은 북한 권력 내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흔히 있는 크루시초프가 좌경 맹동주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1964년 소련 정치국 위원회에서 제명이 되는 이런 식의 쿠데타, 공정 쿠데타죠. 또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비밀경찰 베리아를 정치국 회의에서 현장에서 딱 체포해버리는 이런 식, 그런 거 할 때 딱 적용하는 게 좌경맹동주의입니다. 좌경맹동주의. 너무 극좌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죠. 크루시초프는 괜히 쿠바 미사일 사건 일으켜가지고 소련 체면만 깎이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에 대해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회의가 회의를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백령도 점령해가지고 핵학교 꺼내가지고 조국을 위기에 빠뜨린 좌경맹동 분자이므로 노동당 직책에서 철칙한다. 이런 발표가 있을지 모릅니다. 있을지 모릅니다. 의외로 빨리 올지도 모르죠. 뭐 암살 11, 남한에서만 11.6 사건 나고 12.12 나겠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11.6 사건 나고 12.12 사건 날 때도 됐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또 하늘 밑에 새로운 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새 미국에서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써가지고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Destined for War: America and China Can Escape from Thucydides' Trap.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으로 간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책입니다.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키신저와 더불어 아마 동아시아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인데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학장을 지내고 90년대에 국방부 무슨 차관보를 한 실무 경험도 있는, 특히 쿠바 미사일 사건을 연구한 책을 써가지고 의사결정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학문적인 연구를 한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왜 썼고 그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 역사책에 짧게 나오는데 세계사에 나오죠. 세계사에서 그리스에서 옛날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2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웁니다. 아테네는 민주공화제고 스파르타는 독재죠. 독재 국가이면서 아주 군사력이 강한 아주 스타일이 다른 두 나라입니다. 스파르타가 패권을 잡고 있는데 아테네가 더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펠로폰네소스 전쟁.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동시대 사람인데 쓴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전쟁의 결과와 원인 뭐 이런 것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그 원리가 거기 있는데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한 줄입니다. 한 줄. 뭐냐? 아테네의 급부상이 스파르타에 심은 공포심, 이게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아테네가 올라오니까 스파르타가 불안해졌다. 이게 전쟁으로 가게 된.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전쟁의 원리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원리는 이것이다.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그 말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래서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지난 500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그러니까 챔피언 국가가 있는데 지금 중국과 같은 나라가 막 올라온다. 챌린저가 올라, 도전적으로. 그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개를 케이스 스타디를 했더니 놀랍게도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답니다. 전쟁으로. 4번은 전쟁을 피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주장은 지금 똑같은 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다.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시소를 타고 시소를 타는데 중국이 막 무거워져가지고 미국은 두 발이 다 허공에 떴다. 조금 있으면은 중국 경제력이 미국의 2배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2배, 3배 된다. 이럴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겠느냐? 더구나 그 중국이 국제적 룰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몰라도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통항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이 남중국해는 저 중동에서 기름을 싣고 오는 배가 지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중국 해군이 들락날락 하면서 막 겁을 주고 하면은 거기에 기름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 또는 인도네시아는 기름이 나니까 좀 덜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자유무역이 방해를 받으면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름 수송로, 석유 수송로는 미국이 책임지고 그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함대는 동중국해, 인도양 지키고 있는 함대도 있고, 저 갈프, 페르시아만 해도 가 있는 이유가 바로 자유통항권의 보장입니다. 그것을 위협한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걸 다룬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갈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 국제사회라는 것도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구조 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게 투키디데스의 구조 트랩이다. 함정이다. 그 예를 1차 세계대전으로 설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1914년 여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를 방문했는데,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옆 나라에 있던 세르비아의 청년이 와가지고 암살해버렸습니다. 부부를 다 암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세르비아를 응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세르비아는 누가 지켜주는 나라냐 하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요.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은 러시아 육군을 두려워하니까 이건 전쟁이다.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뒷받침한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빌헬름 1세는 전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유일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가 저렇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일종의 백지수표를 주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을 믿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끼어들었어요. 독일 군부가 이렇게 되면은 프랑스를 먼저 쳐야 된다. 프랑스를 먼저 쳐가지고 이긴 다음에 그 병력을 동쪽으로 보내가 러시아를 다음에 친다. 이제는 난데없이 프랑스까지 치는 전쟁 계획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막 전쟁에 휘말려 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총동원령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선전 포고하겠다. 러시아 황제는 이 사람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중단할 수 있느냐고 군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중단 못합니다. 이거 중단했다가 독일한테 선제 공격 당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그냥 가니까 선전 포고를 했어요. 독일은 프랑스에 대해서도 총동원령 중단하라 해가 안 들으니까 본격적으로 슐리펜 계획이란 그 공격 계획대로 불란서를 치는데, 불란서를 치려면 벨기에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어요. 중립국을 침범해가지고 불란서를 쳐야 되는 이 전략 계획 때문에 불가피하게 벨기에로 쳐들어가니까 벨기에를 보호한다고 오랫동안 천명하고 있었던 영국이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이 드디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영국이 오스트리아하고 아무 유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에 딱 들어가 버리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데 그게 주로 동맹국 때문에 전쟁에 끌려간다. 동맹국. 독일은 오스트리아라는 동맹국 때문에, 러시아는 세르비아라는 동맹국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라는 동맹국 때문에 전쟁에 끼어들고.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겠느냐? 한국, 미국, 일본은 동맹관계, 중국, 북한도 동맹관계입니다. 이 동맹관계 속에서 무엇이 급박한 사건이 하나 나오면은 국제사회에서 급박한 사건이 딱 나면은 우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럼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먼저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깝깝한 게 있죠. 북한이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북한은 우리가 선수 안 치면 우리는 당한다. 한국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주 긴장된 상태가 일어나고 거기서 사건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왜 하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쟁이 일어날 게 없어요.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다 오판, 불합리한 결정에서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쟁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제일 좋은 예인데 1차 세계대전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전쟁을 결심했던 나라가 다 비참한 결과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쟁을 가장 큰 책임은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는 전쟁 끝나고 나서 합스부르크 그 왕조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버렸어요. 합스부르크 왕조가 그 혁명이 나가지고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빌레름 1세는 그냥 망명했습니다. 거기도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짜르는 자기 가족과 함께 공산당한테 그냥 다 학살됩니다. 불란서는 그렇게 잘 됐느냐? 불란서는 인구가 그래도 독일보다 적은 데다가 서부 전선에서 그 비참한 진지전을 한다고 20대의 반이 죽었습니다. 20대의 반이. 한 15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영국은 뭐냐? 영국도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국가 재원을 다 소진하고 해가지고 그 세계 정상에 있던 나라가 그 자리를 미국에 양보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줄 잘 쓴 나라가 하나 있죠.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는 뭐 아무 관계 없는데 독일 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망해가지고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이었는데 거기도 황제가 없어지고 케말파샤의 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작아지고 독립한 나라가 30개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제국들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못하죠. 그런 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고레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하면 무슨 전쟁을 하느냐, 중국 상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구조적 관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넓게 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나 뭐 이런 사람은 아주 좁게 봐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예언을 하는 게 정치학자들, 외교관, 군인들의 예측보다 더 맞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역사학자들의 통찰력이 그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냐? 알면은 또 전쟁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이 미국과 중국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려면은
어느 나라가 아마 선도적으로 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국이 될 수 있다. 왜냐? 저는 이런 공상을 합니다. 문무왕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문무왕은 어떤 사람이냐? 삼국 통일을 완수한 사람이죠.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아들입니다. 태종무열왕. 어머니는 김유신의 여동생이죠. 이 사람은 태종무열왕의 아들로서 젊었을 때부터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병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최고사령관이었습니다. 1년 뒤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왕이 됐어요. 문무왕이 됐습니다. 663년 백제를 멸망시킨 3년 뒤에 일본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400척의 배에 3만 명이 타고 왔어요. 대병력이 상륙했습니다. 상륙을 제대로 못했죠. 백총망해전에서 그걸 정멸시켰습니다. 문무왕이 지휘하는 신라 군대와 당나라 군대가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그동안에 신라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신라를 도와서 두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신라까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니까 당나라하고 이제 결전을 벌립니다. 670년에서 676년 사이, 6년 사이에 운이 좋고 전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냅니다. 나당결전이죠. 대당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76년에 가면은 당나라는 평양에 두었던 안동 도호부를 만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를 한민족이 차지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그 뒤에 한 250년 동안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왔습니다. 왜냐? 한반도가 안정되고 통일되면은 전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한반도가 분열되고 약한 나라가 있으면 꼭 전쟁이 일어나요. 외세가 들어옵니다. 한반도의 위치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는 반도란 말입니다. 반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이 다 큰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전쟁, 공산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대결, 러일전쟁, 청일전쟁, 병자호란, 임진왜란, 또 뭐 있습니까? 올라가면 몽골의 침략, 삼국시대 때 삼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수당도 끼어오고 저 일본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국제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딱 통일하니까 25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왔습니다. 당나라, 신라, 일본 이렇게 하는데 마침 요새 자유민주주의가 공통된 가치관인 것처럼 당시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다 친근감을 느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서로 교류를 열심히 했어요. 저 나라에 가면은 동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동대사, 도다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목적을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높이가 한 50m, 뭐 넓이가 60m 되는.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청동 대불이 있습니다. 그게 752년, 서기 752년에 다 만들어가지고 요 눈을 그려넣는 점안식을 할 때 신라에서 700명이 축하사절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이 원래 배를 잘 만들고 배를 잘 몰랐어요. 장보고가 중국, 당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을 오가면서 일종의 해상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평화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 나라 박물관에 들어가면 보면은 그때 만든 예술품이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문화가 꼽힌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고대의 황금기가 왔는데 이것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덕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반도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북한 정권이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북한 정권이 아닌 그래도 주민들 먹여 살리는 걸 고민하는 그런 정권으로 성격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암덩어리 아닙니까? 저 북한 암덩어리 저것을 제거함으로써 우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교류가 되고 해가지고 동북아시아가 다 공존 공영하는 거예요. 공존 공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중국도 지금 사이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 나쁜 것도 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 나쁜 것도 북한 문제 아닙니까? 저것이 해결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있었던 그런 대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거의 뭐 무모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은 통일된 다음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휴전선 넘어서 미군이 배치되는 것은 안 하겠다든지 우리는 핵무장은 안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우리의 카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왜냐? 아무도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과거나 침략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수출 5등 하는 나라인데 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국력 이런 걸 딛고 이제는 우리가 핵 문제 위기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김정은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넘어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면서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고지할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변 국가를 설득하면은 이게 근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꿈인 것 같습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은 항상 하면 된다 하는 낙관주의자들이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다 하면 된다. 그 근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위대한 능력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가 뭘 할 때마다 소위 먹물먹은 사람들은 저거 안 된다. 외채를 넘어서가지고 외채 망국론 유명했지 않습니까? 중화공업 저 실패한다. 다 안 되는 방향으로만 열심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다 안 맞았어요.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핵 위기에 처해서도 우리가 하면 된다. 문제는 그 하면이 뭔지는 알아야죠. 하면 된다. 다음에 모였을 때 뭘 하면 된다는 것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생각인데 하면 된다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면 틀림없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전화위복. 한국은 역전성의 나라입니다. 역전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위기는 자연스럽게 돌파가 됐는데 그 전보다 몇 단계 더 뛰어버립니다. 이게 역전 드라마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죠. 대통령.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